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양국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지만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회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약 35분 만에 끝났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직후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셈이군요. 네, 서로의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요구했고,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노다로 외무상이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외교당국 간 대화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화 필요성에는 서로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쪽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강 장관은 한중일 회담 뒤 3국 간 안보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가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혹시나 했던 만남은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장관은 냉랭하게 등을 돌리면서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회담의 의미는 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오늘 회담이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양측이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데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담 후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면서도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연장 거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나 또 대화 모멘텀 유지를 고려한다면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다음 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해도 가시적으로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에 은근히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내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간 만남이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사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과의 갈등에 대해 곧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김 실장의 구체적인 발언들을 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해결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선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연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실장은 수출 규제 등 일본과의 경제 갈등과 관련해선 조만간 사태가 전환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9월 중에 예상되는 어떤 일본 정부의 개각이라든지 또는 집권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직제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아마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당장 오는 28일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선 상황을 과장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차분하게 이번 기회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당분간 일본의 강공을 취하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고삐가 당겨졌습니다. DNA 산업과 3대 신산업에 5조 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산업이고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권세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TV 화면을 확대해도 야구 중계 화면이 깨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화면 이것저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5G 서비스 덕분입니다. 5G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정부는 5G와 같은 플랫폼을 토대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핵심 분야의 자원을 집중하여 혁신 성장을 타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으로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3대 신산업에도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는 연관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시장 성장도 기대됩니다. 개방형 혁신도 추진됩니다. 대학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합니다. 또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자립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수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9개월 연속인데 앞으로 전망도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줄어든 24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1.7%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인데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급감했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무선통신기기와 선박 등은 선방했습니다. 수입은 2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한일 간 교역량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대일본 수출은 13.1% 줄었고 수입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 적자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수출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건 상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교역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이 20% 줄어들었고 미국과 유럽연합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중개 무역을 하거나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이쪽이 감소를 할 수가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겹치면서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은 다소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서울을 횡단하는 광역급 행철도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탈락한 뒤 5년 만에 통과입니다. 5년 전엔 안 됐고 이번엔 된 이유, 그리고 이 노선의 기대 효과까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총 사업비 5조 7천억 원 규모인 GTX B 노선이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을 포함시키면서 가까스로 예비조사를 통과했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역 총 80km 구간인데요. 당초 2014년 초안에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는데 사업성을 따졌을 때 비용 대비 편입값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노선 연장 계획과 지난해 3기 신도시 계획을 포함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통과된 겁니다. 오늘 예타조사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2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통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이름부터 급행철도인 만큼 이동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듭니까? 네, GTX 노선의 경우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급행철도로 연결됩니다. 최고 시속 180km, 평균 100km로 달릴 수 있는데요.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현재는 82분이 걸리는데 노선이 개통되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도 버스와 지하철로 50분 이상이 걸리는데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통까지 사업 속도인데요. 2025년 이후니까 실제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된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재건축 단지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 재건축 단지마다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재건축 단지들 내부부터 좀 보죠. 이게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둔통주공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의 경우 지금 이제 조합장을 바꾸고 설계도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반 분양 가격이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분양을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얼마 전에 관리 처분인가 무효 판결이 나온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오늘 이제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관리 처분 계획 일부가 아닌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하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 아니면 1:1 재건축을 하자 이런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6년째 조합도 만들지 못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1:1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재건축 조합 내부 말고도 재건축 조합 전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도 지금 불에 붙고 있는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재건축 조합의 이익이 줄어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자체가 소급 입법이고 이에 따라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헌법 소원이나 상한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반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 나온 예상 분양 가격은 확정된 가격이 아니라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이 조합원들의 그런 개발 이익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서울에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1억 원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1억 원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도 좀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이 국회 같은 자리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말을 한 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거였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 즉 상한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국토부로부터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법제처가 아닌 이 국토부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이 김 장관이 실수로 이 법제처를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몰래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한 재활 전문 병원장인 A씨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고급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 등 총 3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주택 가격이 최근 5년간 50% 넘게 오르면서 투자 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지진도 없습니다. 쓰나미도 없고요. 해외 부동산 투자에 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알선업자는 투자자들에게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부동산 대금을 불법 송금하게 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해 밀반출하며 한화 108억 원을 불법 송금 대행했습니다. 알선업자의 도움을 받은 투자자들은 말레이시아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수억 원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병원장과 중견기업 대표 등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부동산 가액 상승 등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약 3년간 구매한 해외 부동산은 총 201채, 취득 가액은 1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현지 알선업자와 환치기에 가담한 건설사 재무부장을 비롯해 10억 원 이상 투자한 자산가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3,600명 넘는 개인 투자자가 원금을 크게 잃을 위기에 처한 DLS 사태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은행이 이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후반 은퇴자인 정모 씨는 지난 5월 퇴직금 1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금리 연계 DLF 상품에 넣었습니다. 은행 자산관리자인 PB로부터 안전한 상품이란 말에 투자 설명서조차 받지 않은 정모 씨.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에 석 달이 지난 8월에서야 부랴부랴 지점을 찾아가 투자 설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것도 뒤늦게 확인했는데 정모 씨는 은퇴자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위험 투자형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쌓여있는 부분만 이제 여기만 쌓여하시고 나머지 공란으로 놓다가 체크한 거죠. 제가 이미 퇴직해서 얘기도 했고. 금융감독원은 상품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 판매 여부에 맞춰 불안전 판매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고객의 나이나 수입을 감안하지 않고 상품을 소개했거나 안전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으면 불안전 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이나 이율을 보장했다면 이 역시도 불안전 판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정보에 대한 투자 경험에 대한 거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데 TV센터 직원이 대신 작성을 해줬다든지 할 때 이밀로 작성했는지. 금감원은 위험성 높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적격 투자자임을 밝혔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뉴스나 SNS 등에서 한 번쯤 보셨을 모습입니다. 꽤 막혔던 도로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열리고 그 사이를 소방차나 구급차가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좀 터주고 싶어도 초보 운전자나 초행길인 도로의 경우에는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마음만 급해지고 어디로 비켜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기 마련이죠. 오늘 오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다양한 도로 상황별로 긴급 차량에게 어떻게 길을 터줘야 되는지 알면 도움이 좀 되겠죠. 먼저 양쪽으로 한 차로씩만 있는 2차로부터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2차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키는 게 기본입니다. 일반 통행로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3차로 이상의 좀 더 큰 도로는 어떨까요? 긴급 차량은 큰 도로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2차선에서 움직이는데 2차선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원칙은 비슷합니다. 바로 긴급 차량의 왼쪽에 있다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같은 차로나 오른쪽에 있다면 그보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꼭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차로에 있지 않더라도 이거보다 더 옆으로 길을 터서 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당황하시는 교차로 상황입니다. 교차로를 건너는 도중에 멈추거나 차를 옆으로 움직이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차로를 일단 모두 지나고 난 뒤에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얌체 운전자들이 있죠. 긴급 차량 가라고 길을 터놨는데 자기가 그 길을 먼저 차지한다던가 아니면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올 상반기 4명이 실제로 적발됐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돈을 2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해온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연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155만 명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보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근로소득자가 올 상반기 소득분을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액의 35%인 42만 원이 올 12월에 지급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고 6월의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4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6만 원은 내년 9월 정산 기간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중 단독 가구는 연봉 2천만 원 미만, 포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기존대로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 요건에 충족될 경우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내달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편하기는 한데 유효기간이 짧아서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이게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 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어도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가 표준약관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바뀌는 제도에는 현재 종류별로 유효기간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이 모두 1년 이상으로 통일됩니다. 이게 모바일로 상품권을 받으면 환불 부분을 좀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습니까? 네, 앞으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이 30일이 남을 때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쓰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업자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현재도 모바일 상품권 구입 5년 안에만 환불을 요청하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을 몰라 환불 요청 자체를 안 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5년 소멸시효를 넘겨 업체 측에 발생하는 수입이 매년 80억에서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약관에 생겼습니다. 예매권이나 교환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는 것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주해 표준약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주요 상품권 발행 기업과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내년 중에 바뀐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 바람이 의료 산업에도 불고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한국형 국산 제품으로 기술 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주소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제 병원 의료 산업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는데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시경 카메라가 모형 대장의 내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자 화면에 곧바로 표시됩니다. 용종을 발견한 건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로 암이나 심장병, 치매 등 8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의 한국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빈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디지털 엑스레이도 등장했습니다. 저설량으로 방사능 노출을 줄이면서도 초고화질을 구현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제 튜브라든지 영상을 구현한 디텍터 거기에다가 이제 출력입니다. 저희들 그쪽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연구 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엑스레이 진단을 받는 환자가 이리저리 움직일 필요 없이 의사가 무선 스위치를 발로 작동해 테이블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편안한 입원 치료를 도와주는 병실 침대도 개발됐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이 침대는 머리 위에 모니터가 있어 환자가 직접 본인의 혈압과 혈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 호출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기술이 우수한 미국이나 독일 업체 사이에서 국내 업체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 충청 남부와 남부 지역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일부 전라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31도, 서울과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지만 내일까지 비가 오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으니까요.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대기 불안정으로 주말에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도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